당원 게시판 논란에 지도부 간 정면 충돌.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내후 외환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차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주도권 싸움이라고 지적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재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역임.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 한 대표의 리더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논란이 종식이 되는 것이고 종지부를 찍는 것이지. 장동혁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당내 갈등 해법과 명태균 의혹의 종착지 집중 분석합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이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국민의힘이 뒤숭숭합니다. 정쟁에 묻혀 민생 관련 이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올라왔다는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이 지금 몇 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개 설전까지 이어졌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분간 냉각기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당분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잦아들까요? 당분간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쉽게 잦아들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가보고 저 지역에 가보면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당은 뭐 예산안이든 특검이든 지금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계속 통과시키면서 민생을 위한 것인지 지금 민생을 나몰라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여당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고 민생을 해결해도 시원찮을 판에 네. 이렇게 당내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은 우려를 넘어서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고 심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끝내야 할 텐데 당분간 냉각기를 갖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제 표결을 염두에 두고 그때까지는 조금 더 이 문제를 키우지 말고 두고 있다가 논란을 키우더라도 그때 가서 키우거나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처럼 들려서 네. 당원들이 들을 때는 정말 한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장 수석께서는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주도권 장악을 위한 싸움이다라고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깔끔하게 정리하면 끝날 사안이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시각차가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가 발단된 것을 보면 뭐 갑자기 뭐 시스템 오류에 의해서 또 이것을 어떤 한 사람이 발견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면 네. 이것이 과연 우연히 발생한 일인지를 의심케 하고요. 이것이 시스템 문제를 잘 개선해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잘 운영되도록 하자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최종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당장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묶어두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과 여러 대립각을 세우는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를 낮추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끌어내리려는 데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먼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 그 당권 싸움까지 네. 결국 당의 헤게모니까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쪽에서는 한 대표 외에 내세우고 싶은 다른 인물이 있다고 보는 건지요? 지금 그런 고려까지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고 지금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분들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의 지금 다음 대선을 위한 우리의 다음 대선 주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으면서 이런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이걸 공격하는 분들이 그러면 다음에 우리 당을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지금 당장은
한동훈 대표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에서 이런 공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과거 맘카페에서 여론을 조작하다가 퇴출당한 적이 있다. 이번 당원 게시판 역시 같은 여론 조작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부분도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드루킹 사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계적인 조작을 통해서 여론 조작이 있거나 뭐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본다면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한동훈 대표를 향하고 있는 정치 공세인 것은 맞는데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원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있다고 해서 마치 이것을 여론 조작으로 바로 단정짓고 연결시켜서 몰아가면서 뭐 드루킹에 비유하는 것은 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대표직을 흔들려는 의도가 보인다.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재표결과 연결지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친한계 사이에 특검법 표결과 관련해서 좀 기류가 달라진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대전제는 저는 특검법의 문제와 당원 게시판 논란은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법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탄핵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당의 운명과도 관련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당원 게시판 논란과 연결지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네. 뭐 어느 한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특검법 표결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서 이게 부결표다, 찬성표다 딱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져서 이것도 상당한 관심인데 이에 대해서 친윤계는 만약 친한계가 보복 찬성표로 할 경우 이건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이런 지적입니다. 저는 뭐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여러 네. 의혹들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요. 이 당원 게시판을 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것을 뭐 밖에 있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중진들까지 나서서 이거에 참전해서 당 내 문제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 그래서 당을 분열시키고 당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해당 행위라고 볼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게시판 때문에 무슨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볼 것입니다. 그것을 네.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어쨌든 개별적인 의원들 간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네. 당을 분열시키고 당의 힘을 흐트러뜨려서 결국은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막아내도 108명의 의석을 가지고 막아내기 힘든 지금 특검이든 탄핵이든 여러 지금 야당의 공세가 있는데 이 108명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힘든 시기에 자꾸 108명의 힘을 가르고 분산시키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저는 그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네. 특검표 재표결이 10일이잖아요. 예, 12월 10일입니다. 그 10일이 전국 운영의 하나의 분수령이 될까요? 전국 운영에 분수령 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이 뭐 이걸 10일까지 28일 날 하려고 했다가 그렇죠. 10일까지인데, 전략적으로 늦췄잖아요. 네. 전략적으로 늦춘 걸 보면 첫째는 지금 예산이 법정 시한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그 직전에 이 재표결을 함으로써 전국을 냉각시켜서 네. 예산이 법정 시한 안에 통과되지 않은 것이 민주당의 그런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도 면할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당원 게시판 때문에 저희 당이
내부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반사적 이익으로 이용해서 특검 통과를 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지금 특검, 탄핵, 국정조사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분열을 일으키고 이게 결국 탄핵을 부르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들리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가면 우리 당원분들께서 지지자분들께서 네.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말씀을 표현을 써가면서 저희 당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검법을 무한 반복하면서 발의하는 것은 결국은 한 손에는 특검을 쥐고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금 다른 방식으로 임기 단축을 해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칼을 쥐고 지금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런 내부 문제로 힘을 소비하면서 지금 야당의 공세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 뭐 예산도 지금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우리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싸우는 것을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도 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 갈등의 주요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 겁니까? 당내 갈등에 대해서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은 우리 당이 그리고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력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는 정치의 문제로 그리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최종 바라보고 가야 되는 지향점은 당심 내지는 민심인데 우리가 그렇게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 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강을 건넌 지 오래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신뢰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신뢰관계가 어느 상태에 있느냐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대전제는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뢰관계 위에서 건전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그 두 가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이런저런 공격은 있지만 중도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민심을 되돌리지 못하면 더 혹독한 국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문제를 자꾸 당내 문제나 어쨌든 당내 사안에 돌리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모든 문제의 핵심을 민심으로 돌리고 경제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요. 그러려면 조직 개편을 포함해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조직 개편부터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부 조직 개편도 어느 목표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하려고 하는 목표도 있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런 조직 개편 또 조직 쇄신, 인적 쇄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쇄신을 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려면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처리 이후에 뭐 인적 쇄신 얘기가 네.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뭐 총리를 포함해서 내각 또 대통령실 인사 네. 이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쇄신의 뭐 폭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인적 쇄신 이것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꾸고 민심을 다시 되찾아오려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적 쇄신이라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인적 쇄신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마나한 인적 쇄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총리 추천권 또 거국 내각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것들이 여야가 협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국정 운영을 바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적 쇄신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인적 쇄신 외에 그 임기 1년 단축을 통한 개헌 문제에 거론됩니다. 4년 중임제로 지방선거와 같이 2026년에 대선을 치르자는 얘기인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다른 것과 관련 짓지 않고 네.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그런 큰 틀에서의 정치 개혁,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것 때문에 지금 2년 반은 기다리기 어렵다. 그러니 어떻게든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이 정부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4년 중임제든 그러나 네. 임기 단축까지 이번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임기 단축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그런 입장은 결국은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뜻 지금 단계에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판결에 기대서만은 안 된다는 지적이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그 민생 관련 정책을 내놓고 지금 입법 경쟁을 벌여야 할 텐데요. 정치의 사법화 문제도 지적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법조인 출신이신데 왜 정치가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19대 말 그리고 20대 초에 국회 파견 판사로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더라도 현격하게 정치가 실종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사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발단은 다수 의석을 가진 제1당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제2당에 대해서 배려하고 타협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수적으로만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대화와 타협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 정치가 실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울 때 다수결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 다수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소수를 배려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문제 해법을 찾아간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을 때의 다수결을 말하는 것이지 필요할 때는 우리 힘으로 밀어붙이자는 다수결이 아닐 텐데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다수결이 적용이 되면서 정치에서는 대화와 타협, 그래서 정치가 실종되고 결국은 사법에 의존하는 현상이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야당을 대하는 그런 자세, 모습 이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은 없을까요? 저는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부와 여당이야 당연히 국정 운영의 파트너지만 네. 야당도 국회의 구성 일부분이고 큰 틀에서의 국회는 정부가 국정 운영을 풀어가는 파트너입니다. 네. 따라서 여당만이 파트너가 아니라 야당도 파트너이기 때문에 야당을 대하는 모습과 방식도 저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회담 제안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어제 회담을 제안했었는데 뭐 저희 멈춘 내부적으로는 뭐 네. 당 게시판 논란도 있고 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1심 판결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 같은데 신속하게 뭐 대표 회담이 이루어져서 지금 여러 산적한 문제들도 해결하고 네. 예산 문제도 해결하고 또 민생 문제 풀어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고요. 신속하게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그러면 어떤 화답이 갈 수도 있습니까? 뭐 제가 대표님께 최대한 좀 빨리 만나서 네. 민생 문제 풀자고 좀 네. 제안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까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를 공직선거법 또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여당이 이런 문제에 연루돼서 리스크에 빠져 있고 또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그 의혹이 바로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보다는 거기에 어떤 뭐 사실을 덧붙여서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여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강도 높게 강제 수사를 포함해서 네.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창원지검에서 진행되는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창원지검에서도 사실관계가 그리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성역 없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할 텐데요. 민생은 누가 챙기는 건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교 한번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전 원장님, 트럼프 당선인이 연일 관세 폭탄 위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3개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주요 수입국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관련 으름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최근에 그 멕시코의 미국 수출이 엄청 늘었습니다. 네. 멕시코가 지금 무역 교역 상대국 1등이에요. 상대국으로 놀랍게도 2등은 캐나다고요. 3등이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적자 미국으로 입장으로 볼 때는 무역 적자 쪽에서 보면 중국이 1등이고요. 네. 단연 1등이고 2등은 멕시코, 3등이 베트남, 4등이 독일. 그리고 놀랍게도 캐나다는 9등으로 떨어졌어요. 캐나다는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특수한 그 FTA를 갖고 있는 멕시코에 주로 공장을 세워서 한국 LG나 뭐 현대차 그런 것도 많이 거기 세웠잖아요. 근데 네. 멕시코에 지금 25%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명분은 마약, 특히 펜타닐이라는 거예요. 펜타닐이라는 게 미국이 사망률이 제일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사망률을 지금 낳고 있는 네. 마약인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멕시코로 수출하면 멕시코에서 가공해서 멕시코에서 이게 밀매를 통해 가지고서는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캐나다는 자기네들은 사실은 경로가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네. 그거하고 이제 이민자들 많이 들어오는 거, 범죄자를 뭐 미국으로 들여보낸다 뭐 이런 건데 트럼프의 얘기는 이런 두 가지 사항, 마약과 불법 이민이 얼마나 단속되는가를 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아직 취임 안 했잖아요. 네. 취임했을 때까지 저 상황이 낮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최종 결정은 아니니까. 각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여라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그런 거군요. 특유의 협상 전술인데 처음에 그냥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조금 풀어주는 거. 우리나라한테도 방위비 분담금 9배로 올려달라 그러는데 네. 실제로 9배 올려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배 이내죠. 2배 이내인데 최대한 얻기 위해서 그렇게 뻥을 치는 건데 어쨌든 두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났고 네. 중국도 10%를 지금 추가로 부과한다는데 이미 바이든이 10월 달에 그 전기차 같은 거 100% 관세를 매겼거든요. 네. 거기다 10%를 또 매긴다는 거예요. 배터리도 50%, 태양광도 50% 매겼는데 거기다 일단 10%를 또 얹고 취임한 다음에는 대선 기간 중에 자기가 강조했던 60% 관세를 또 물리겠다 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김용현 교수님, 트럼프 당선인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각국 움직임이 분주한데 우리나라 역시 대외 상황 변화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서방 신흥 경제국 연합체, 그러니까 브릭스 쪽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 2009년도에 이제 브릭스를 만들었잖아요. 그 국가들에 대해서 그 관세 폭탄을 100%까지도 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매우 심각한 발언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 파고가 우리한테 안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당연히 온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에 우선 중요한 것은 이제 한미 간의 최고위급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지금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바로 플로리다까지 날아가잖아요. 바로 가서 그 트럼프 당선인 만나서 지금 이제 캐나다 입장을 계속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우선 급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 측과의 이 파이프라인들을 모든 라인들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오해나 또는 우리가 해야 될 대화의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 쪽 입장을 설명하면서 입장들을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밀리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앞서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빨리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현희 원장님, 트럼프 당선인이 추수감사절 만찬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당선인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머스크가 멜라니아 여사보다 더 가까운 자리를 차지했는데 머스크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잖아요. 이게 어떤 점을 상징한다고 보세요? 머스크는 사실 창의적인 기업가고 네. 뭐 우주 개발이나 전기차에 있어서 세계 이제 탑을 달리고 있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고 기민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한번 판단하면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아줘서 대선 때도 엄청난 자금을 지원했고 네. 끝나고 나서도 돈을 모금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데 참모 인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원의 원내대표 뽑는데 근데 자기가 지지한 사람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무장관으로 지지한 사람도 상무장관에 머물고 재무장관은 스콧 베센트라는 헤지펀드사 세운 사람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막 좌충우돌로 계속해서 트럼프 주변을 머뭇거리면서 거의 말하라고 주택에 살다시피 한답니다. 네. 손녀딸은 삼촌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인데 사실 본연의 임무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그 국가 예산을 쓰는 거를 3분의 1을 줄이겠다. 엄청난 거죠. 네. 3분의 1이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부나 그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징이 사업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가가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돼가지고 하는 게 이게 이익 배반의 원칙, 그러니까 정부 자기 사이익과 공이익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배치된다는 말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인사에 너무 많이 개입하고 그러는데 관세 같은 걸 보면 자기가 지금 전기차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물리면 자기한테도 손해가 돼.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머스크가 자기도 그 멕시코에다 공장을 세워서 멕시코에서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계획을 재빨리 바꿔가지고 지금 텍사스로 옮겼다고 이제 합니다. 네. 그런데 하여간에 머스크가 추천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이 러트닉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도 관세를 올리면은 미국 산업 보호하는 데는 좋지만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네. 당연히 오를 거 아니에요? 그걸 관세 매기면.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너무 성급하게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봐라. 근데 이제 트럼프는 관세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다 뭐 그러면서 네. 우리나라한테도 관세를 휘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북한이 또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네. 핵무기를 과시하거나 지금 윤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네, 북한의 이 도발 수위를 지금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해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우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정책을 시작하는 내년 1월 이전에 최대한 이제 핵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걸 통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지금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이 가불 관계에서 의뢰 이추에서는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보면 북한 핵 문제랄지 한반도 문제가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밀려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고 또 뭐 여러 다른 외교적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제 북한 문제가 후순위에 밀려 있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당기면서 트럼프 신정부와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남측과는 이제 보면 실제 풍선 내용들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도 많은데 결국 그것은 남측 정부를 압박하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뭐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홍현희 원장님, 향후 이제 북미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점 주목하잖아요.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패싱되는 것이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요. 북미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커 보이지 않지만 주관적인 요소로 트럼프라는 변수를 생각하면 오히려 상당히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게요. 일단 전략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는 게 우선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끝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북한군이 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와중에 북미 간의 북한군 철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기 위한 북한군 철수를 위해서 북미 간의 모종의 대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순서가 뭐 물론 아무래도 저 트럼프한테는 뭐 중국 문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문제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스라엘은 지금 헤즈볼라하고는 휴전이 됐어요. 근데도 휴전이 됐지만 뭐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일단은 좀 한 반은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다음 이제 북한인데 대만 문제하고 북한인데 요는 트럼프가 요번에 그 대승을 거둬가지고 득표수에서도 앞섰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집권했을 때는 힐러리한테 득표수는 지구선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득표수 완전히 앞서고 50개 중 거의 그냥 막 석권하다시피 막 해서 이겼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상하원 다 장악했죠. 의회도 다 장악했죠. 네, 의회 장악했죠. 그다음에 참모들이 다 젊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말을 다 충성하는 충성파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하는 대로 지금 갈 텐데 트럼프는 노벨상도 타야 되고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알렉스 웡이라고는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를 지명한 NSC 2인자로 지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내가 김정은을 만날 때 중간에서 큰일한 사람이다. 그걸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김정은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의외로 빨리 협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존 볼튼은 뭐 1월 달에 뭐 취임하고 바로 직후에 평양을 가도 안 놀리겠다 뭐 그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패싱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우리는 먼 산에 불구경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를 터야 되는데 네. 북미 대화가 되면 남북 대화하고 바로 이어져서 되든지 동시에 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왕따 됩니다. 그러니까 네. 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제네바 핵합의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우리가 그 돈은 70 플러스 알파를 내면서 세계 평화 사도는 미국이 다 하고 그냥 모든 거는 미국이 한반도 정세 주도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완전히 지금 수세에 몰리지 않으려면 빨리 대북 정책 전환해서 북한한테 인도주의적 지원하고 평화 공존하겠다는 의지 밝히고 그리고 연락 채널이라도 빨리 갖춰야 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김용현 교수님, 네네.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답답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과 김 전 국무위원장 직접 만나는 경우 네네. 뭐 이제 가정입니다만 기대 우려가 지금 교차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방금 옹 박사님 말씀대로 당사국인 한국이 남북 문제의 당사국 아닙니까? 네네. 소외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 네네. 그럼 우리로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소외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현 상황으로 가면 그렇다는 것이죠. 남관계는 결국 북미 관계와 많은 부분 연동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은 우리 측을 좀 털어내고 미국과 직접 대화한다. 그러니까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간다. 이제 이런 입장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한미 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나서지 않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북미 대화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또 미국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네. 북미 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또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남관계 영역인데요. 사실 남관계에서 지금까지 강대강 대결 구도 이 구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결국 이것은 한미 간에도 상당한 입장차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미국이 우리 측에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관계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남관계를 조금은 유연하게 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관계에 대한 좀 더 유연한 접근, 그 과정에서 실제 남관계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더 강한 이야기를 쏟아붓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상황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요소들, 특히 지금 시점에서 인도적인 부분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문화체육 교류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데서 좀 더 유연성들을 먼저 발휘하는,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제안들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상황도 좀 봐야 하는데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잖아요.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났는데 김 국무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북한은 러시아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북한이 이게 추가 파병이라든가 군사 지원 가능성, 이게 추가 논의가 있었느냐라는 점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방장관이 바쁜 사람 아닙니까? 전쟁 네, 중인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전쟁 중인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북한의 중요성이 꽤 크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는 것 같고요. 김정은이 뭐 내년에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추가 파병 문제나 이런 걸 얘기했겠고요. 그 다음에 파병을 하면 뭘 주겠다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뭘 주는 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러시아한테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하여튼 둘 간에는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는 지금 김정은은 중국과 달리 중국은 어떻게 보면 유엔 안보리 대러 제재 결의안 이런 거 할 때도 기권하지 반대는 안 하거든요. 네. 북한은 반대하고 오히려 러시아를 대변해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러시아 침탈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로 봐서는 북한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우방이고 동맹국이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따라서 지금 병력도 더 추가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김영현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바에 보면은 우리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러는데요. 그런 언급을 했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총알바지라고 하면 사상자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총알바지면 네. 전면에 내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9월 달에 러시아 병사들이 죽은 거 평균을 보면 하루에 1270명이 죽었어요. 네. 9월 달에. 그러면 한 달에 38,000명이에요. 그럼 북한 병사가 러시아에 갔다는 게 많아야 지금 12,000명인데 열흘이면은 다 사상됐습니다. 그 평균으로 보면. 네. 그러면은 총알바지면 열흘도 안 걸렸겠죠. 일주일이면 다 죽거나 부상당했겠죠. 그렇다면은 과연 이 국방장관의 얘기가 맞느냐? 이게 너무나 추정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영국에서 지원한 스톰 섀도우라는 미사일을 쏴가지고선 북한 병사 500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기사화되기도 했지만 네. 아무것도 아직 확인은 안 됐죠.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전투가 그렇게 치열하고 매일 1,200명이 죽고 부상당한다면 포로도 있고 생포한 사망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군 병사 얼굴이라든지 체포한 그 북한군 병사를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러시아 블로거 얘기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간 거는 확인이 됐지만 전투에 투입되고 있지 않다는 정보가 많다. 이런 얘기도 하는 바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진짜로 적극적으로 전투까지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완전히 북한군이 전투에서 많이 죽어가고 이러고 있다는 걸 가정해서 북한군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는 비약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한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요. 저 김용현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러시아가 내년 전승절에 북한군을 초대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년 방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두 나라의 관계가 중국 못지않은 혈맹, 네. 질적인 변화까지 맞이합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러시아 전승절이 5월 9일인데요. 5월 9일 날 북한군 대표단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에도 이제 물론 전승절 때 일부 갔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북한군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북러 간의 밀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는 스킨십 수준을 넘어서서 훨씬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김정은 위원장
방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년 봄 가능성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북러 관계와 북중 관계를 놓고 보면 북중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훼손됐다거나 북중 관계가 아주 뒤로 후퇴했다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북러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북러 관계를 우리가 실제 그 밀착 관계 또는 혈맹 관계, 특수 관계 이런 데까지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뒤에까지도 계속 갈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긴 호흡으로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지금 북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수 관계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실제 북중 관계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워낙 그 북중 간에 다양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 요소랄지 또 상호 간의 국경이 한 1,500km 정도 되거든요. 이런 요소들까지 보면 북중 관계가 계속되면서 북러 관계도 커지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북미 관계나 북일 관계를 등한시하면서 북러 북중 관계로만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은 이제 선택지 자체를 굉장히 넓히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 정부에 네. K9 자주포와 천공2 등을 제공하기를 희망했지만 우리 네네. 정부는 뚜렷한 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이게 트럼프 당선인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한 걸까요? 두 개 다일 것 같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이제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이런 스탠스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형 무기나 또는 방어형 무기를 줄 경우에 지금 한러 관계는 거의 파탄까지 간다. 이게 이제 푸틴 대통령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국익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또는 휴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전쟁 참여 국가가 지금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두 개 국가이고 지금 이제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이 상황에서 상당한 지금 필요 현상도 느끼고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전쟁이 앞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또는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런 수준을 우리도 보조를 맞추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너무 앞서가면 나중에 우리만 앞서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옆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현익 전 원장님, 러시아가 핵실험 재개 가능성 거론되잖아요. 네. 핵 사용에 대한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CTBT라고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1996년에 유엔 총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근데 네. 미국이나 러시아 다 가입은 했는데 미국은 비준을 안 했어요. 러시아는 비준까지 해서 지키고 있다가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미국도 안 하는데 뭐 우리가 꼭 할 거 있냐 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CTBT가 아닌 거죠. CTBT에는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핵실험 이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고 세르게이 라브코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외무차관이 지금 모든 면에서 핵실험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를 가지고 중거리 미사일인데 300km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대량 살상을 막 가하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오레시니크라고 하는 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한번 가격을 해서 시범으로 보였고요. 네. 근데 그 탄약을 장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엄청난 위력인데 살상자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번쩍번쩍하는 게 화면을 이제 보신 분들은 저게 핵폭탄 비슷한 거구나. 근데 이제 그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방공 무기로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의 의사결정기구를 타격할 거를 공격하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부나 지금 젤렌스키 자체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핵실험하기 전에 러시아가 먼저 핵실험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바이든이 미국의 보도에 의하면 바이든이 자기 퇴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게 핵무기를 줄 수 있다.
네. 그걸 겨냥해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격하겠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핵실험보다 더 중요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줄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지 않기를 전 기대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호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 특히 친한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기류 변화 얘기가 나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놓고 당원 게시판 논란은 김 여사 특검 표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제 경고성 발언으로 들렸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향한 친윤계의 공세를 특검법 수용 카드로 돌파하려는 걸까요? 그런 뜻이 없다고 해도 네. 지금 그 정치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친한계는 좀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친윤계에서 계속 단계를 가지고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이걸 카드로 쓰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에 움찔하면서 반응을 보이잖아요. 냉각기를 갖자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굉장히 희화되는 것 같은데요. 길게 본다면 친한계에서는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 특검이 당의 이익으로 보나 또는 정치 안정으로 볼 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우리를 단계로 결정하니까 특검의 이타표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형태는 너무 좀 그 단차원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정치 해법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특검이 통과되잖아요. 통과돼도 친한계는 딜레마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통과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아도 딜레마죠. 통과되면 배신자론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고 통과되지 않으면 무능론으로 빠지는 거겠죠. 차재원 교수님, 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에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내 논란, 이를 통한 그 이탈표 이걸 좀 의식한 거잖아요. 네.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뭐 친한계 입장에서는 사실 뭐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친윤과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뭔가 뭐랄까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지금 12월 12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신중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에 세 번째잖아요. 그동안 두 번 동안의 재의결 때 반대했던 이유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3차도 그 결국 민주당 단독인데 오히려 더 독해졌다고 그러는데 명분 자체가 사실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친한계의 반발에 의해서 그 가결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친한계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파장 자체가 단순하게 이 특검법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친윤계에서는 해당 행위라고 했지만 이것은 결국은 거의 분당 사태로 이어지면서 사실은 정권의 조기 붕괴,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여권의 전체적인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친한계도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이 통과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 친한계의 그 이탈표 가능성 언급에 친윤계는 이제는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냐, 전멸하자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재표결이 이제 10일인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 그때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타협점이 도출될까요? 타협점이 도출돼야 맞는데요. 네.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우리가 과거에 상례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의 어떤 그런 행동 룰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갑갑한 심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이것이 대통령 협박이다 내지는 전멸이다라고 하는 친윤계 입장이 있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당신들은 당이 우선이냐 국민이 우선이냐 아니면 여사가 우선이냐라는 그 질문에 봉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친한계의 이런 이탈표가 애초부터 걱정이 됐다면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쇄신과 개혁에 좀 협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단계 같은 걸로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오히려 이 특검이 통과가 되면은 한동훈 대표는 배신자론에 빠질 것이다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적 해이 때문에 계속 당대표를 흔들다가 지금 그 이상한 이슈로 즉 그 단계를 계속 가지고 흔들면은 특검표에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이상한 정국으로 서로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입탈표가 있다면 친한계가 될지 친윤계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다가 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인데 친한계 친윤계 해가지고선 한동훈 대표를 단계로 발목을 잡았으니 우리는 친한계니까 결국은 통과시키겠다라는 그 자체도 발상이 상당히 유치한 겁니다. 네. 적어도 빼지다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기 품격을 스스로가 지금 그 추락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뭐 특검법이 통과된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후폭풍이 예상되잖아요. 뭐 배신자 프레임에 뭐 당이 쪼개지거나 뭐 대통령 탈때 여러 가지 물론 이게 가정 전제입니다만 그러면 지금의 친한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워딩은 치고 빠지기 식의 전략적인 언급 수준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지금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에 그 파장 자체가 정말 만만치 않은 파장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소위 정권이 조기가 그러니까 붕괴될 경우에는 이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도 그렇게 상당히 공격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거의 소위 말해서 갖다 바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친한계의 정치적 이해하고도 맞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이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 경고를 보내는 일종의 치고 빠지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한동훈 대표 또 가족 이름으로 무더기로 게시됐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 국민의힘이 의혹의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개된 고발 내용에 한 대표 가족들 의혹은 빠졌다고 하던데요. 이에 대해서 친윤계는 이게 뭐 사실상 가족이 썼다고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아니 제가 보더라도 가족이 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가족 이름을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름만 같지 뭐 생년월일도 다르다 그러지만 다른 가족은 어찌됐든 간에 그 희귀성도 그렇거니와 똑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족이 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가족 이름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초동 대응을 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 그 대치 정국을 만들다가 이제 명예훼손으로 최초 유포자를 고발한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노련한 정치인 같으면은 이거를 예를 든다면 어떤 해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부드럽게 풀어가는 재치를 발휘했을 것 같은데 그냥 강대강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저 사람은 참 검사, 율사 출신이었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라는 것은 네. 본인의 그 어떤 신뢰에도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차 교수님, 당원 게시판 논란에 김건희 여사의 고모까지 참전했습니다. 친한계가 김 여사 고모가 한동훈 대표를 저주했다라고 하자 고모라는 사람이 한동훈이 하면 표현의 자유고 내가 하면 저주냐 이렇게 반박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동훈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당원 게시판에 보면 지금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 지금 공격의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지금 상당히 저주성 글도 있는데 거기 그 쓴 사람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김건희 여사의 고모였다. 그러면 왜 우리 쪽만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뭐 그런 쪽의 아마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우리는 공개화시키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는 자제해 왔는데
소위 말해서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기 위한 김옥금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신지호 전 의원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그 순간 결국은 뭐라고 사람들은 보느냐면 일종의 물타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매끄럽게 풀기보다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확대되면서 일종의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다. 네. 이 진흙탕 싸움으로 지금 여당이 빠져들어감에 따라서 여당이 정작 필요한 이 여권의 쇄신이라는 그 작업 자체가 올스톱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정말 여당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의 부인인 진흥정 변호사가 2017년 맘카페에서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게 사실이라면 참 저급한 신중 여론 조작질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 당 게시판에 가족들이 익명으로 게시글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가족의 이름으로. 네. 그거 자체는 저는 범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도 당원이기 때문에 네. 그럴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꽃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아내입니다라고 꽃바구니를 보낸 게 아니라 제3자인 것처럼 하면서 꽃바구니를 보냈다 그래갖고 굉장히 문제가 되자 또 친한계에서는 조금 전에 그 문제가 됐던 대통령의 처고모라는 분이 윤석열 총장 시절인가 뭐 화환을 300여 개를 보냈다 하면서 서로 지금 이제 대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달은 계속해서 벌어졌고 또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참전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예를 든다면은 지난 총선 때 한이 맺혀서 지금 참전하는 장해찬 씨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향후에 대권 가도를 바라보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 저급한 신종 여론 조작질이라 그랬는데 범법의 유무를 차치하고 가족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마치 또 대표나 정치인이 굉장히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인기가 많은 것처럼 꽃바구니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냉소하는 것인데 솔직히 이것이 좀 그 한동훈 대표에게도 민망한 일이긴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 정치인과 국민의힘 정치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똘똘 뭉쳐서 뭔가 해법을 제시해도 시원치 않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일이 여당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그 반추해보는 그런 정도의 성이라도 가지라고 성토하고 싶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의 탄핵소추안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아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 또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이유로 최재 감사원장인데 대통령실은 헌법 위반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네요. 네, 지금 민주당의 그 전략은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그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명분으로는 이제 중앙지검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어떤 그 탄핵 횡포,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장은 요번에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이유로 삼았지만 실제로 최재 감사원장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이었죠. 예를 든다면은 뭐 통계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조작과 관련한 감사원의 그 감사 결과라든지 또는 사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수사를 네. 의뢰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요번에 예산 폭주인데요.
아마 이러한 탄핵이 벌써 13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탄핵에 올려서 탄핵을 모두 시키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보다는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이라든지 심지어는 감사원장까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많은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대표라는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 중독과 같은 이러한 행태도 국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네. 분명합니다. 차 교수님, 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공동 입장 발표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위반이라면서 조직적 저항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사들의 이 집단 반발 자체가 일종의 특권 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아마 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조직의 수장이나 아니면 다른 그 공직자에 대한 이 탄핵 추진이 될 경우에 과연 관련된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것인데 검찰들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만큼 특권 의식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이 집단 반발을 또 여론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삼는 그러한 행위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검찰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남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는가. 네. 이거는 경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버린 채 일종의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는 하지도 않고 정권의 그러니까 정치보복의 도구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민주당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도운 대가로 서울시 의원 한 자리를 조 의원한테서 약속받았다. 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계속 새로운 정치인들이 언급되는데 이 명태균 게이트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녹음 파일이 많기 때문에 일조일석에 멈춰질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이 창원지검에서 일단 이제 그 당의 조직국하고 기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압수수색에 대한 회의론도 있지만 또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름이 언급되는 정치인 김영선 전 의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당사자인 정치인의 목소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 조은희 의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녹취록이 지금 노출이 됐거든요. 공개가 됐는데 하나는 지금 그 소위 서초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내놓고 출마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점 포인트라든지 내지는 그 여론조사라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조은희 의원으로부터 자신이 연락을 받았다 이런 두 가지 녹취가 나오지만 실제로 당사자인 조 의원하고 직접 통화하는 내용이 나왔다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게 제3자가 소위 말을 하기는 쉽지만 물적 증거라든지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이걸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네. 하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은희 의원을 포함하여 다른 정치인들도. 차 교수님,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재력가 김모 씨가 오 시장의 권유로 명태균 씨를 만났다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네. 오 시장은 명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 뒷돈과의 연관성이 이게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오 시장 관련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반인의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라고 알려진 김모 씨가 사실은 이 명태균 씨에게 오 시장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 때 그때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줬다. 이것은 팩트로 확인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그러니까 이 지금 자신의 후원자인 김모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명태균 씨가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또 보도된 거 보면 저 지금 그러니까 이 후원자인 김모 씨가 대선 과정에서도 명태균 씨에게 한 1,000만 원 넘는 돈을 또 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부분들이 뭐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면 이걸 했을까? 네.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서울시에서 밝힌 입장에 따르면 지금 모든 이 명태균의 의혹과 관련해서 기승전 오세훈이다. 일종의 삼각 파도를 통해서 결국 오세훈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당당하다고 한다면 저는 자진해서 내가 수사라도 받겠다는 그런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종의 뭐 의구심을 해소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4조 1,000억 규모 감액한 예산을 내일 본회의에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재명 대표는 예산 증액 필요할 경우 정부 수정안을 올리면은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 나왔습니다. 근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사과를 해야 되고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이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는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나름대로 손발을 맞추면서 지금 양면 작전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그 예산안을 올리게 되면은 야당에서 불만을 가지고 그 동물국회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네. 뭐 단상을 점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후에서는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 예산안을 어렵게 통과시키는 그러한 그 전례가 있었지만 선진화법 이후에 그런 동물국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상정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그 감액안 대로 표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4조가 넘는 액수를 지금 감액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상당 부분 예비비 플러스 대통령실 그다음에 검찰 감사원의 특수 경비 내지는 특활비를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포함시켰다는 자체는 정치적으로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매우 부분이 불필요하고 부도덕하다라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해서 영수증 첨부해라.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깎겠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론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증액은 없고 감액만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증액이 된다거나 또는 새로운 항목이 생기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건 감액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동의조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거의 그 올코트 프레싱처럼 아주 총동원해가지고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만약에 이래서 그 감액된 예산안대로 통과된다면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민생 뭐 안보 모든 면에 그 구멍이 나면 이건 전부 민주당 탓이다. 지금 이런 대변인의 그 발표가 나왔다라는 건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말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은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민주당을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서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이 여당과 또 정부의 몫이기도 하거든요.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그렇게 미국 국민들의 반으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그래도 중요한 국익에 대해서 딜 메이킹을 할 줄 안다는 것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근데 민주당이 그런 어떤 언어도단의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인내심을 소진하면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 자체를 유권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차 교수님은 지금 네. 예산을 둘러싼 이 충돌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예산이 야당의 단독으로 지금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정치의 실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지금 의석수를 믿고 결국 그러니까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정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산은 우리가 깎을 수 있는 또 나름대로 또 권한은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뭐 협상의 뭐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대안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당장
이 지금 그 예결위에서 통과된 이 민주당의 결의안대로 올라가면 민주당이 절대적인 가반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이 민주당이 지금 이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감액안으로 통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하고 결국은 내년에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한 데 이어 건설업 생산은 6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내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습니다. 더욱이 2025년 성장률은 1.8% 예상하는 등 1%대 저성장의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경제의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됐지만 정부 여당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쟁이 모든 이슈를 덮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공기관 339곳 가운데 57곳에서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났지만 후임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공백 상태가 6개월을 넘긴 공공기관도 24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정책 추진 동력을 갖지 못한 데다 공공기관마저 리더십 부재 상황인 셈입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이미 작동 불능으로까지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